자, 예고해드린 대로 모셨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어제 한덕수가 돌아왔습니다. 네네.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또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판결 5대 5명이 기각을 하고 5대 2대 1. 한 명이 인용을 하고 또 2명이 각하한 상황. 5대 1대 2.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분석해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총평을 하자면 네.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법복 귀족들의 네. 공동체 안위와 공동체의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아주 오만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 네. 뭐 지기현 판사나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러다가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그런 신뢰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불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선회하려고 좋은 의도 내지는 좋은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지점들도 네. 있죠. 하지만 헌재가 빠르게 탄핵 그 결정을 선고일을 지정하고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정의로운 판단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으면 네. 본인 그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네.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에 그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우리는 언젠가 개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이번 대선에서도 개헌과 관련된 얘기들이 네.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략적인 즉 내란의 책임을 물타기하기 위한 네. 정략적 발상의 개헌 논의에는 반대합니다. 즉 윤석열이 잘못했는데 대통령제 때문이다라고 제도 탓을 하는 거. 그건 쥐가 잘못한 거지. 윤석열 잘못이지. 예. 아니 네.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도둑놈이 잘못한 것이지 인간의 본성은 남의 물건을 탐하게 돼 있어라고 인간 자체를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정략적 개헌 논의는 저는 반대하지만 네. 지금 소위 제6공화국 87년에 개헌된 제정된 이 헌법이 네.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개헌 논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도 네. 빠르면 다음 지방선거나 그 다음 총선쯤에는 개헌 국민투표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때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라는 네. 별도의 기구에 맡기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질문 앞에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정,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더 이상 헌재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헌재 네. 뭐 구성부터 헌재 재판관 구성부터 해가지고 헌재 재판관 구성 그 네. 대법원장하고 예. 저기한테 누구야 저 대통령한테 대통령. 주는 거 그거 예. 말이 안 돼요. 바꿔야 됩니다. 구성 그것도 방법 바꿔야 되고 특히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는 거. 네. 이거 사실 관행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법원장은 정치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그 국회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네. 레지티머시라고 이제 정치학 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은 국회와 대통령 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대법원장은 예.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네. 공화국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헌법재판관 구성에 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 이유는 대체로 대법원장이요 1명 정도는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데 대체로 한두 명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를 대통령에게 양보합니다.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어서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서 보통은 임명을 하거든요. 그럼 9명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3명, 네.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지만 예. 대통령의 의견을 물어서 임명한 사람 한 2명 이렇게 하면 5명 정도가 대통령 측에서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네. 현실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서울법대가 서울법대 내란과 동문들 7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물론 다 이제 다들 생각도 다르고 어제 확인했듯이 생각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재판관들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우리 국민들과 너무 이제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 게 어제 이제 각하가 2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각하 2명이 계속 웃겼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이 어제 이제 헌재 재판정에 들어갈 때 방청하러 와가지고 그랬거든요. 각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2명이 딱 그 내용만 해가지고 각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판단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정도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절차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라는 추정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쟁점, 절차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주장을 할 만한 사람이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 두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의견의 타협을 보기가 매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떠돌던 소문이 여성 재판관 2명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렇게 떠도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략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그 5개 쟁점이 있잖아요. 5개 쟁점. 5개의 쟁점을 김복형조차도 모두 다 그 기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부 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고 내지는 중대성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한두 가지는 조한창 정영식 등과 같이 절차상에 또는 뭐 증거 능력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등을 가지고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각 의견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6대2 그래서 어제 2명 확인됐으니까 6대2일 것이다. 뭐 5.5대 2.5다라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5.5대 2.5라고 뇌피셜을 돌리는데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그 결론이 5.5대 2.5 이렇게 나오기 어려워요. 5대 3이나 결론은 그러니까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지금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 그 5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내거나 이거는 뭐 중대한 위헌 위법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김복형 등이 낼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국무회의 절차 거치지 않았다는 건 한덕수부터 다 인정, 이상민 빼곤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 이제 그것도 나와서 변론 과정에서 다 들었고. 그것도 중대한 위법이에요. 그다음에 개헌 포고령은 1항부터 위헌이잖아요. 국회를 정지시킨다는 거잖아. 이거는 뭐 어디에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관위 갈 수 없어요. 압색영장 없이 선관위 가서 군인이 접수했잖아. 윤석열이 군 보냈다고 얘기를 또 했어요. 본인이 내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위법행위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가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내가 확인해 보려고 했다. 확인은 거기다가 저기를 들고 가나? 그 고문 도구들을 다 노상원은 준비하고 내가 직접 그 노태학 대법관은 노태학 선관위원장 대법관이기도 하죠. 이 양반은 야구방망이로 작두는 왜 가져갔고 뭐 그런 점.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5가지인데 4가지만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 그 절차적인 것들. 그다음에 포고령, 선관위, 정치인 체포. 하나가 뭐죠? 왜 헷갈리지? 5가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전체에 대해서 하나만 위반해도 다 중대해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서 그렇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주를 주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장을 하는 걸 보니까 이 결정문을 봐도 그렇고 포고령 포고령 얘기했죠. 비상계엄, 포고령, 군경동원 국회 봉쇄, 군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이렇게 5가지네요. 예, 그러네요. 따로따로 봐야겠네요. 따로따로 내가 2개로 합쳐갖고 얘기를 5가지로 맞습니다. 그 내용은 다. 내용은 4가지를 얘기했지만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상식적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비상식적인 결정. 예, 즉 2가지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가장 비상식적인 결정 그리고 존재 증명을 스스로 그러니까 자해에 가까운 것인데 그 4월 18일 이후로 선고일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4월 18일에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그 임기가 만료가 되고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나는 그 임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임명 못해요라고 했던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그 임명을 해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알려지지 않는 석동현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확 임명을 해버리면 국회에서 물론 청문을 거쳐요. 청문 절차 시간이 걸립니다. 네. 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청문 국회 인준 사항이 아니에요. 청문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임명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 라든지 암울하네요. 또는 정말로 기각 그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든지 하는 게 이제 가장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논리적 가능성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태도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8대0으로 이번 주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날 거라고 봐요. 4월 4일 까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팅전시 플랜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컨틴전시 플랜 이제 언급하셨지만은 이렇게까지 늦춰지고 이렇게까지 올 줄은 이제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상상을 사실 못했었어요. 이게 이제 적나라한 건데요. 사실 그 심우정 총장이나 요새 검찰이 하는 거 보면 김성훈 영장 기각,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다가 영장 기각되는 데서 보여준 심우정의 심우정과 검찰의 이 그 태업, 의도적 태업.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그다음에 즉시항고하지 않는 민낯으로 나온 모습. 그러니까 홀딱 벗고 지금 나섰거든요. 말하자면 적나라한 힘과 힘의 부딪힘의 시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냥 홀딱 벗고 그냥 그래 뭐 해봐. 이왕 뭐 이렇게 된 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저는 물론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을 쭉 보면서도 몇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정치적 판단. 한덕수 뭐냐면 한덕수 관련해서 뭐냐면 4명의 기각 의견을 낸 분들 문형배, 이미선, 그다음에 정정미, 김형두 이 4사람인데요. 이 4분이 쓴 기각 결정 이유를 쭉 보면 한덕수가 그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확인했습니다. 위헌 위법하다.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도 위헌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끝까지 위헌 위법하고 그것은 심지어는 중대하다.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헌 위법하다를 쭉 쓴 다음에 나중에 근데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위헌 위법하다와 중대하지 않다 사이가 너무 넓은 뭐 논리적인 갭이 있어요. 이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중대한데 누가 봐도 중대하죠. 그렇죠. 누가 봐도 중대하죠. 김복형은 저는 거의 뭐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논외로 위헌 위법하지도 않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 기간을 보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예,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예. 몇 가지 말장난을 좀 해놨어요. 예. 김복형 대법관은 어쨌든 헌재 재판관. 예, 그래서 4명의 이게 재판관 4명의 위헌 위법하다라고 네. 하는 결정문의 이 논리를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중대하지 않다 논리는 네.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삽적으로 뭔가 갑자기 띡 갖다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각을 해야 되니 어쨌든 이거는 붙여놓자. 중요하지 않다는 걸로 가자. 이렇게. 저도 이제 전에 방송을 하면서 기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헌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다라는 논리로 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중대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납득이 잘 안 가요. 중대하지 않다는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 헌법재판소를 아예 망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말? 아니, 누가 봐도 고의가 있어 보이는데 안 채워주고 그건 망가뜨리려는 거죠. 6명으로는 어차피 결정 못 하잖아. 이거 아니었어요? 숫자만 봐도 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해서 어느 정도 치유됐다.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뭐가 치유가 돼? 아니 치유가 어느 정도 됐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한덕수에 대한 결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최상목이 한 일이지 한덕수가 한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왜 최상목이 한 일로 한덕수의 중대성이 치유가 되죠? 중대한 헌법 위반이 치유 안 돼요. 같은 대행들이라서 이게 묶어. 아니 말이 안 돼. 그거는 판결은 각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는 형사 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피해 말하자면은 이 합의금을 줘서 이 사람들 피해가 어느 정도 치유됐고 그런 식의.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양형해서 유죄는 유죄인데 너 1년 줄 거 6개월만 줄게 할 땐 양형 고려 요소야. 근데 이 재판은 파면이냐 아니냐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양형 고려 요소를 거기서 그것도 본인이 돈을 준 것도 아니야. 말을 하자면 본인이 합의금 준 것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그냥 최상목이 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써놨다.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이만큼 캐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만큼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한동수 변호사는 어제 이제 저희 방송 출연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동수 전 감찰부장님. 그러니까 한덕수 이제 복귀를 한 거 이걸 이제 조기 대선 이제 준비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최상목 판단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최상목한테는 못 맡기겠다. 최상목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조기 대선 날짜도 안 정하고 계속 뭉개길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한덕수 복귀를 또 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최상목도 탄핵해야 됩니다. 네, 최상목도 탄핵은 탄핵이고. 그래서 어제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한 부분들 이게 너무나 간극이 벌어지는 이 판단은 기각으로 얘기를 써놨다. 이 부분들 이거 좀 보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이제 돌아오면서 한덕수 돌아왔으니 어젠 또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이제 헌재를 또 찬양하더군요. 잘했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 찬양이 윤석열 파면됐을 때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제 국민의힘 얘기 중에 한덕수 마흔역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라는 얘기잖아요. 위헌정당 자인이니까. 위헌정당 자인입니다. 자백이면 자백. 참.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덕수 이제 판단을 보면서도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렸고, 근데 윤석열 판단은 아예 다르니까 아예 다르고 어제는 내란 관련된 사실은 되게 비겁해요. 않았잖아요. 되게 비겁해요. 우리가 예고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고편이 안 됐어요 사실은. 한덕수 판단이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원래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게 전단이란 말이에요. 앞단이 이게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냐, 위헌적 행위냐, 위헌 위법한 행위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따라서 나아가 그 계엄 선포 행위에 공모 내지는 방조했는지 내지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다라고 가든지 아니면 이게 위헌 위법한데
미흡해. 근데 거기에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거나 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원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판결문은. 우리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예. 예고편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앞단은 뚝 자르고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뉘앙스는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걸 왜 살펴봐? 그 행위에 공모를 했느냐, 적극 가담했냐라고 네. 하는 것을 왜 살펴봤냐? 그럼 앞단이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살펴본 것 아니냐라는 추정과 뉘앙스는 있다. 그 정도 뉘앙스는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국민들 상대로 해서 너는 마지막까지 몰라라 안 가르쳐 주지롱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안 가르쳐 주지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심을 하고 있는 헌재 모습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아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국민들 상대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들 애간장 녹는 건 생각도 못하고. 보세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노회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만 명도 아니야.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 내란 세력에게는 지나치게 느슨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는 너무 엄격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사 중에서 졸업한 성인인 제자에게 너 투표해라. 선거 때 투표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공무원 교사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공무원이나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해고됩니다. 그래서 해고된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되는 거 있잖아요. 800원 버스 기사 800원. 그 커피 마시려고 100원짜리 몇 개 갖다가 커피 뽑아 먹은 거를 이유로 해임했고 그 해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한 사람이 대법원이잖아. 오석준인가 누구야? 하여튼간에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 지금 대법관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오석준 대법관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누구야 김혜경 여사 10만 4천 원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유죄 판결 막 나오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엄격해? 고무줄 잣대예요. 법은 보편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예측 가능해야 돼요. 법률가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변호사들이 저 같은 변호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이란 원칙에 따를 때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런 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게 법률가들이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 그 서비스를 못 하겠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법의 단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을 고려해서 헌재가 이렇게 끌고 있다. 그러니까 8명이 다 똑같이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끝나고서 재판 결정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중에 몇 사람은 그걸 염두에 두고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는 충분히 추정이 돼요. 그렇죠. 그걸 계속 보고 이거는 뭐냐면 심우정이 검찰을 엿바꿔 먹으면서 홀딱 벗고 내란 수개를 나오도록 풀어주고. 즉시항고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기현 같은 몇몇 사람들이 법원이 어떻게 되든 홀딱 벗고 자신만의 그 독특하고 유화적인 발상의 판결을 했잖아요.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실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헌법재판관이 아니야. 다 법원 판사 출신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양반들이 헌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할까. 헌법에 대한 애정이 있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책임이 있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나. 홀딱 벗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마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언급하셨던 컨틴전시 플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답답하다. 좀 내전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막 댓글로 주고 계세요. 그만큼 너무 이제 엄중한 뭐 제발 좀 쉰소리 그만하고 결기를 뭐 해서 말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끝나면은 또 광장에 가서 농성장으로 가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그러는데 뭐 이번 주 금요일 넘어가면 뭐 일은 작파하고 싸움만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가 저는 큰 흐름에서 원래 혁명 반혁명 뭐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역사를 보면 그럼요. 큰 흐름에서 물줄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김진 중앙일보 김진 전 논설위원이 예. 아주 그냥 화끈한 글을 썼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기각되면 서울혁명이다. 누가 이 대통령 계엄 면허증을 받아진 대통령을 누가 인정을 하겠냐. 그렇죠. 도대체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그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 이거보다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 없죠. 그럼 박근혜가 불쌍하지.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네. 박근혜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스스로가 공동체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학 용어로 하면 헌법 재정권자가 누구냐? 국민이거든요. 그다음에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네. 헌법 재정권자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죠? 네. 근데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민 투표 꼭 해야 됩니다. 헌법 재정권자 내지는 개정권자도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헌법 재정권자나 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법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하니까. 네. 그 정치적 결단을 앞서는 것은 없어요.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재정권자, 네. 유일한 헌법 재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보다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그 앞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든 네. 사법부든 검찰이든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런 결정하면 안 돼요. 법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법의 주인은 검사도 아니고 일부 판사 한두 명도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아니에요.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냐. 김진 전 논설위원의 이 발언이 많이 좀 회자가 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헌재가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 이 목소리가 헌재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하지만 윤석열 일당 이런 기득권 계층을 위해서 또 복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4월 18일 이후까지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4월 18일에 이제 헌재 2명의 재판관이 물러난 게 6명인데 그냥 임명 안 하고 한덕수도 내가 대행이기 때문에 이거 임명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6명을 놔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결정을 못 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결정을 못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요? 한덕수는 탄핵이지. 바로 탄핵이고. 바로 탄핵이죠. 임명해도 탄핵이고 네.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이에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한덕수는 150명이면 탄핵이잖아. 그 확인됐어요. 확인됐어요. 예. 150명이면 탄핵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정말. 그러면 이제 한덕수는 위헌이고. 계속해서 직무정지 상태로 계속 가야 돼. 자기도. 그러면 결정을 못 하니까. 그 뒤에 이제 또 최상목이 또 등장하게 되고. 예, 최상목 탄핵이지. 최상목은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딱 두 가지. 최상목이 난폭 운전을 했어요. 네. 헌법 위반이야.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헌법 위반이에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난폭 운전을 하고 중앙선 차로를 침범을 해서 네. 교통사고까지 냈어. 그런데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왔어. 야, 그러니까 넌 용서해줄게. 난폭 운전의 죄를 안 물을 수 있습니까? 물어야죠. 다만 정무적으로 고려할 게 딱 하나가 있어. 어떤 거? 제가 보기에는 네. 그 탄핵 소추안이 실제로 보고되고 발의는 했고 보고돼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소추를 해야 돼요. 네. 100%거든요. 그 결정을 해야 돼요.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사퇴할 거예요. 사퇴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다가 뭐 걷어들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네. 사퇴를 한다.
근데 최근에 보면 저는 최상목이 난가병 초기를 이미 지났다. 대통령 후보 난가? 네. 난가병. 떡매도 치고 뭐 퍼스널 컬러도 하고 장관들한테 브랜드 정책 난가병. 하나씩 하라고 하고 예. 이 난가병이 중증으로 가면서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나? 네. 그 빌미를 주면 아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네. 그 민주당의 탄압을 받아서 야당의 탄압을 받아서 보수를 끝까지 지키고 국가를 뭐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탄압으로 물러나게 됐다. 하면서 난가병 중증 서사를 만들어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서 대선주자가 된다. 중증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과 너무 밀착해 있는 사람들로는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김문수나 뭐 안 될 것 같고 오세훈 또는 그 누구야 홍준표 여기는 명태균이 아웃시킬 거. 오세훈은 명태균 전에 본인 스스로가 무능력해서 아웃될 것 같고 토어제 토어제 때문에 무능력해서 아웃될 것 같고 뭐 그러고 나면 남는 사람이 없으니 제3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덕수냐 뭐 최상목이냐 이런 얘기들이 올라갔던 거고 한덕수는 돌아왔으니 최상목을 저는 난폭운전자는 처벌받아야 된다. 직무유기죄로라도 처벌받아야 되고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랬을 때 자진사퇴하고 서사를 만들어서 난가병 중증으로 계속 진입해 들어가지 않을까 그 꼴을 봐야 되나.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측면은 좀 그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있지만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덕수, 뭐 최상목, 그다음에 이주호, 그러니까 아직 국무위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탄핵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죠.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시에 일괄 탄핵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괄 탄핵하면 그러면은 뭐 법안 선포는 누가 하냐? 법상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다 탄핵되면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뭐 국회의장이 집행권을 갖는 건 아니지만 법률안 공포권은 가지고 있어요. 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걸쳐서 법안을 선포하게 돼 있는데 공포하게 돼 있는데 보름인가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름인가 20일인가 헷갈리네. 보름 안에 15일 안에 공포를 하지 못하면 다시 국회로 와서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으니까 법안은 계속해서 거부권 걱정 없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못하면 어떡하냐? 차관회의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차관회의에서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큰 문제 없다. 사실 대한민국 돌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내란 수계가 다시 돌아오고 내란 수계가 임명한 자들이 국무회의를 앞시고 앉아가지고 꿍시랑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걱정이지. 차관들이 집행을 담당하고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까 진짜 그야말로 홀딱 벗고 다 나오는 상황이고 헌재까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4월까지 이번 주 지금 헌재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브리핑룸을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기자 2명이 브리핑룸에 왔군요. 보니까 저희가 헌재고. 헌재 브리핑. 이거는 헌재 들어가는 길목에 저 앞에서 우회전하면 헌재거든요. 안국역, 안국동 쪽 모습입니다. 옛날 현대사옥 연맹. 맞아요. 걸스카우트 연맹 있는데. 현대사옥 있고 오른쪽에. 자, 이렇게 여기 그 걸스카우트 연맹이 아니라 오른쪽이 개동사옥. 맞아요. 개동사옥. 하고 우회전하면 헌재. 헌재고 왼쪽 하면 저기 뭐 호텔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호텔입니다. 호텔. 일본인 관광객들, 중국인 관광객들 엄청 많은 호텔. 그래서 이 현장을 좀 보여주면서 주시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새 출발할 수 있고 뭐 정말 정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3월 25일 오전 10시 39분인데 아직 헌재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는 또 평일한다 그러고 일단은 내일은 이 학력 평가 모의고사 고등학생들 시험이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치고 목요일은 또 일반 선고 있어서 어렵다고 뭐 얘기를 하고 금요일 날 남아 있는데 금요일 해야 된다. 헌재가 해야 된다. 금요일 하려면 수요일 날은 예고를 해야 내일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번 주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4월 4일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4월까지 얘기가 될 줄은 참 몰랐거든요. 저희가 진짜 23,000면 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월 7일 유력하게 봤었고 23,000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근데 이거는 정말 변명을 하자면 누구도 네. 예상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헌재도. 누가 봐도 당연히 내란 상태를 내란에 방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그리고 변론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표정도 우리가 다 봤는데 이걸 이렇게 뭉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헌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고 뭐 정말 비상 사태까지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재판소 뭐 오늘도 지금 11시에 조금 있으면은 이제 11시에 헌재 앞에서 헌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그 부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러 기자회견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 어디서 이 결정을 들을 거냐, 헌재 앞으로 갈 거냐, 광장에서 들을 거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듣는다. 국회에서 듣는다. 국회에 모여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들. 혹시 모르니? 혹시 모르니까. 국회. 그렇네. 그 생각을 또 국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돌아오자마자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각하가 뭐 되거나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게 되면 그걸 이유로 이거 준사변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준사변이다라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뭐 기각돼서 돌아오니까. 그렇네요. 그럼 그때부터는 장기 농성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계속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사실 제가 예상해 보건대 용산 울려가서 한남동으로 가고 헌재 앞으로 가고 그럴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국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 군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 군이 들어가도 만약 기각된다면 갈 수 있다, 경고하러 들어간 거다, 또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비상 계획은 세워두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이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때는 우리도 모든 어떤 방법이든 국민을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든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는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번 주 아니면 또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4월 4일이 지날 경우에는 컨팅전시 플랜을 발동해야죠. 국회도 국민도. 국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었던 일괄 탄핵을 다 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더 이상 뭐 헌재를 지켜보고 이럴 계제가 아니다. 일괄 탄핵하고요. 그다음에 의장이 법령, 그렇게 되면 이제 의장이 법령 선포권을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법령 선포권을 가지고 필요한 법들을 바로바로 통과시켜서 바로바로 선포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입법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말하자면 이거는 정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그러나
정치적 정당성은 국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네. 국회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네. 라고 자임하고 그에 걸맞는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컨팅전시 플랜으로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간에 비판을 하려면 누군가는 네. 또 이거 가지고도 비판을 하겠지만 보수 예. 쪽에서는 예. 컨팅전시 플랜 B, 플랜 C쯤 되는 거예요. 네. 음. 그 이전에 헌재가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네. 빠르게 파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라도 헌재가 판단 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한덕수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뭐 일정을 미루거나 기일을 계속 늦추거나 이럴 뭐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은. 건덕지가 없고 변론 재개 네. 신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되는 것은 헌재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헌재도 이제 그야말로 정치질 그만하고 정치질 그만하고 빨리 파면 선고해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걸 헌재 재판관도 다 알고 있을 거고, 헌재 재판관들에서 책무를 그야말로 내팽개치지 않는다 그러면 안아야 되고요. 내팽개칠 조짐이 보이기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 자기를 부정하지 마세요. 네. 심우정처럼 검찰 조직 전체를 엿바꿔 먹지 말라고요. 다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대표 이제 선고까지 이 일자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윤석열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 선고를 왜 그렇게 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국민의힘은? 그 저쪽이 예.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아웃시키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거였잖아요. 아니 그래 총 들고 국회 쳐들어온 자와 저는 이 내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네 무죄 이재명. 예. 그런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예요. 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네. 징역형이 나오는 것도 처음 봤고요. 아, 예. 그렇죠. 잘해야 벌금형이거든요. 만약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1,300만인가 1,600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5년에서 10년까지 그 비선거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축구로 하자면 네. 선수가 퇴장당하면 백태클, 고의로 얼굴 때리고 뭐 이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백태클하거나 엄중하게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거는 만약 그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 업사이드 반칙 내지는 이 스로잉 반칙, 스로잉 할 때 발을 뗐어. 예. 양발을 붙여야 되는데 한쪽 발을 뗐어. 스로잉 반칙 이 정도인 거예요. 피치 클락 어긴, 요즘 프로야구로 하면 피치 클락 어겨서 여기 볼 하나 주는 거예요. 피치 클락 어기면은 20조 안에 투구 안 하면 올해부터는 볼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을 백태클해서 사람 다리 몽댕이 부러뜨린 것처럼 취급을 해서 네. 앞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자격 정지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 안 맞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그러니까 무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유죄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출전 정지? 아니 드로잉 반칙한 거 가지고 아하. 내지는 옵사이드 한 거 가지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 이 둘을 같이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총 들고 그 국회에 들어오고 영현백 그 준비하고 폭사, 독살, 익사, 수첩에다가. 예, 그랬던 사람들과 이재명을 같은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비교를 한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뭐든지 간에 기승전 이재명 그 얘기만 하면서 네네. 끌고 왔어요. 그래서 헌재를 향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일정이 그렇게까지 됐는데 내일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오히려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이 되고 그럼 윤석열은 이런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야 이재명한테 저러는데 그럼 윤석열은 뭐야? 저 양반은 그냥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의 예. 법감정이나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상식적으로 때 판단을 해도 그렇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개가? 아니 아무리 저쪽 사람들이 예. 이제 패널로 얘기를 하거나 하다가 예. 막 비판을 해. 그러다가 이 말하면 딱 입을 막는 게 있어요. 뭐요? 야 그래도 총 들고 국회는 안 들어가 우리는. 창문 깨고 서부지법에 법원을 쳐들어가진 않아. 맞아요. 총 들고 국회는 안 가. 네. 그걸 옹호할 수 있어? 그건 못해요. 그 얘기를 계속 해야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라고 하는데 계몽령이 아니라 계망령이죠. 계망령. 정말 망령에 사로잡힌 이거는 사람들. 그냥 제가 욕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비하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 라임을 계엄령, 계몽령, 계망령. 계리는 계몽령, 계엄령에 계몽됐어요. 그냥 라임 장난한 겁니다. 예. 그래요. 개로 이제 돌려서. 개예요, 개. 그것도 개입니다. 여의 발음인데. 여의. 그러니까 참 내일 선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결과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빨리 선고해서 이제 끝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비유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 이 상황이 사진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이걸 내놓고 그 골프장도 아니야. 거기 그 오페라 하우스 앞이더만. 그러니까. 사진 원본 보니까 골프 같이 쳤는데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몰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사진이 아니야. 골프장 간 날도 아니야. 그 날짜도 아니야. 그리고 장소도 오페라 하우스 앞쪽이더만요. 호주 오페라 하우스 앞쪽에서 그것도 사진은 여럿이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마치 친한 사이 몇 명만 같이 찍은 친한 4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와 그걸 몰라?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제가 어디 이제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잖아요. 매일 가서 그러니까 매주 가서 거기 스태프들하고 다 인사를 해요. 네네. 고생하십니다. 카메라 기자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이름 몰라요. 모를 수 그리고 있죠. 그 자리에서 만나면 여기 이 방송의 스텝이구나 하지만 그렇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장소랑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다른 장소에서 그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몰라요. 그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죠. 심지어는 않습니다. 다른 같은 당에 조국혁신당에 각 방의 보좌진들이 9명씩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 방에 가서 보면 그분인 줄 알아. 근데 길거리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홍대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금방 못 알아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들 모르겠어요.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아. 내가 어제 지난달에 누구 만났었지? 누구랑 우리 팀에 누가 있지? 우리 부서에 누가 있지? 이걸 물론 부서까지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비서진이라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부서야. 성남시와 경기도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참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걸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느냐 모르냐는 행위가 아니에요. 인지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 체계예요. 내심의 의사를 처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독심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인지의 영역이지. 행동을 처벌해야지. 야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도둑질을 할까 말까라고 내심의 의사나 내가 저거를 도둑질할 물건인지 아닌지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교육 행위라고 해놨어. 교육 행위. 그 비판을 돌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인재영역은 처벌 대상이 아니야.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니네 왜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해? 라니까 그거를 싹 바꿔서 교육 행위. 행위라는 말을 썼어. 자기들도 알거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지 인지를 저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소장을 교유행위라고 바꿨어. 교류한 행위. 야, 그러니까 뭐 신박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지킨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성이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잖아. 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돼.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정성. 어제 A라는 일을 하고 오늘 A라는 일을 하면 처벌이 되면 똑같이 처벌되고 네. 처벌이 안 되면 똑같이 처벌되지 않아야 돼. 같은 행위도 어제 했을 때 오늘 했을 때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면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될지 몰라.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보편성과 안정성이 있으면 앞으로 내일 내가 네. 이런 일을 하면 처벌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 처벌된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편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날 뭐 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풀려나는 과정 보면 또 김성훈 차장이 계속해서 영장이 안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면 그러니까 거대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뭐 명언집을 내놨더라고요. 아주 재밌던데. 그걸 내놔서 지금 구구 쪽에서 많이 또 욕을 먹고 있던데. 그러니까 사생팬의 스크랩북 같아요. 그것도 PDF 파일로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의 그 놀라운 내리사랑인가 중대 법대. 예. 그런 생각이 할 정도니까. 중대 동창회에서 상 주겠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우회상. 우회상. 최고의 커플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갖은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이는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구나. 아하. 왜냐하면 해설이 없어.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없어요. 그 밑에 뭐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주 45시간으로 가서 주 4.5일째 거쳐서 4일로 가야 된다. 지금 같은 시절에 강제 노동으로는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 말만 써놔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지만 그걸 딱 다운 받으신 분들은 너무 이것도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생팬의 스크랩북이라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또 재밌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얘기가 쭉 있잖아요. 그럼 성남시장일 때 보는 세상과 경기도지사가 보는 세상과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보는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또 다른 측면을 보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나 같으면 2014년에 이런 말 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 한다. 어느 이재명이 진짜냐. 그 말과 말 사이에 충돌을 보여준다든지 그럴 것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아이돌의 성장 사례? 성장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 조금 거칠고 원시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구나. 시장 때.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니까 가장 큰 정당의 다수 정당의 대표가 되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 얘기가 이렇게 변화 발전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라면 그걸 딱 집어가지고 그때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 뭐가 진짜냐? 이 사람 뭐 믿을만하지 못하다.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성장사로 보인다니까. 다소 이게 말과 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조차도 2014년에는 이랬고 2017년에는 이랬구나 라고 하는 성장사로 보여요. 이렇게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성장해 가는구나. 그 전에 유시민 장관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발전 도상인이다. 지난 대선 때.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고 발전해 왔구나, 성장해 왔구나. 그 이재명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어제 매부쇼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누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해. 담양 재보궐선거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 없고요. 담양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당이 하는 얘기는 뭐냐? 대민군조를 얘기해요. 대민군조. 대통령은 민주 단일 후보. 군수는 조국혁신당. 아.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이재명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셈인데. 예? 예. 그 대민 군조라고 얘기를 해. 우리 대민 군조. 지민 비조 말고 대민 군조. 그러니까 아 물론 선거, 민주당 선거 그러니까 선거 아무리 선거래도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그래요. 하시면 안 되지. 바로 잡아 드립니다. 바로 잡아 드립니다. 대민 군조입니다. 대민 군조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까지 저희가 쭉 해봤지만은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전에는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선고 이후에 윤석열 선고 더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빨리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다. 이제는 뭐 이재명 선고까지 났다. 그럼 이번 주 넘길 이유도 없고 뭐 4월도 말씀하셨지만은 4월 4일 넘길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네. 아 이제는 끝내야 된다. 아우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이 방송을 마치고 광화문 농성장으로 간다. 그냥 뭐 방송도 방송이고 현장 투쟁도 투쟁이고 또 선거 유세도 유세고 지금 뭐 그다음에 거의 뭐 정무위원회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이것도 지난주에 현안 질의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성과도 있었고 네. 3부 토건 관련해 갖고 질문해서 시장감시위원회는 도대체 시장감시위원회라고 한국거래소에 있거든요. 네. 거기는 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던 거를 적출을 했냐 안 했냐. 적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 사실을 적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년이나 지난 다음에 1년도 더 지난 다음에 작년 9월 달 돼서야 금감원에다가 보고했거든요. 네. 그렇게 금감원 보고했다. 이거는 확인을 해줘. 그러면 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금감원 그 시장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주가 조작 사실을 적출을 했냐 안 했냐 대답을 못 해요. 아하. 적출을 못 했으면 무능력한 거고요. 무능한 거지. 최소 100억대 이상의 주가 조작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거를 적출을 못했으면 한국거래소 뭐 하는 데입니까? 주가 조작 세력의 국장은 대한민국 국장은 주가 조작 세력의 놀이터인가요? 만약 적출했어 능력이 출중해. 근데 금감원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금감원에서 묻었다. 아니면 적출했지만 야 보고하지 마라고 외압이 있었다. 누구한테 외압 받았냐? 이걸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네. 뭐 이런 일도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해야 됩니다. 삼부토건 문제는 정말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짚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좀 묻혀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룰 시간조차도 신장식 의원님하고는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그러니까요. 대왕 술고래 프로젝트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벌써 11시가 다 됐네요. 힘듭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우리가 지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좀 힘을 낼 수 있는 메시지 한번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답답하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답답하고 지금은 조금이란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저희들 역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그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조금 더 예민하고 각성된 상태에서 네. 이 사태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꽃샘추위가 심해도 심지어 장독대를 깰 만큼 꽃샘추위가 센 꽃샘추위는 장독대도 깬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지만 벚꽃 한 송이, 목련꽃 한 송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꽃샘추위가 심하다고 해서 봄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요. 꽃피는 봄에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웃을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한 마음을 그냥 가슴만 치고 있지 마시고요. 광장에 나오셔서 같이 소리도 지르고 같이 이렇게 규탄하고 하시면서 그 답답한 마음 조금이나마 달래고 연대의 힘을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